일반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그냥 통장으로 돈을 보내시지만 저희 세무 전문가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겉보기엔 똑같이 현금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세금에서 천지 차이가 나거든요. 평생 정말 열심히 모으신 그 소중한 노후 자금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세금 때문에 이게 확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안타깝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가 정말 자주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20년 동안 국세청 현장에서 상속과 증여 업무를 담당해온 세무 전문가 김도훈입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바로 이거예요. 아니, 내 돈을 내 자식한테 주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합니까? 그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 요즘 세법이 자꾸 바뀌고 점점 더 복잡해지다 보니까요. 예전에 알고 계시던 대로만 생각하시다가는 정말 예상도 못한 세금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요, 딱 한 가지 절차만 제대로 밟으면 세금 한 푼 없이 깨끗하게 자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핵심을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고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요. 막연하게만 느껴지던 세금 걱정은 한결 덜 수 있고, 이렇게 똑똑하게 내 자산을 관리하면 되겠구나 하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 결혼할 때나 집 마련할 때 목돈을 보태주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막상 돈을 주려고 하면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얼마까지는 괜찮을까? 통장으로 보내도 되는 걸까? 현금으로 주면 안전할까?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받습니다. 특히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1,000만 원 이상 현금으로 찾으면 국세청에서 바로 연락 온다더라. 이런 이야기 들으시고 많이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은행 가서 돈 찾는 것도 눈치 보이고 혹시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걱정되시고요. 사실 정답은 간단해요. 금액과 방법보다 중요한 건 기록입니다. 어떤 용도로 얼마를 줬는지 명확하게 남기는 것,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이걸 모르고 그냥 주셨다가 나중에 세무조사 받으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가 국세청에서 근무하던 시절 선의로 자녀를 도우려다 뜻하지 않게 세금 폭탄을 맞으시는 분들을 수없이 상담했어요. 그분들 얼굴을 떠올리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세금으로 날아가는 걸 보면서 이런 정보를 더 많이 알려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면서도 또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뤄볼 겁니다. 예를 들면 현금 인출할 때 주의할 점부터 시작해서 상속이나 증여, 그리고 집 팔 때 세금 문제까지 정말 핵심만 쏙쏙 뽑아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누구나 헷갈려하는 현금 증여의 핵심 포인트만 콕콕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기준의 진짜 의미부터 시작해서 계좌이체가 정말 안전한지, 차용증만으로 충분한지, 그리고 증여신고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실전 사례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방식으로 자녀에게 돈을 주고 계신가요? 얼마 전 72세 이정호님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딸 결혼을 앞두고 3,000만 원을 생활비 보태라고 계좌로 보내주셨대요. 당시엔 아무 문제 없었는데 몇 년 뒤 딸이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자 그 돈이 증여로 분류돼 세금이 매겨졌습니다. 이정호님은 그냥 도와준 건데 세금을 내라니 억울하다고 하셨죠. 하지만 증여인지 빌려준 돈인지 생활비인지 그 성격을 증명할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차용증도 없고 이자나 상환 기록도 없었거든요. 저는 이런 사례를 정말 많이 봤어요. 부모 마음은 그냥 자녀 도와주는 건데 나중에 자금 추적 들어오면 증명할 게 없어서 세금 폭탄 맞으시는 거죠. 이정호님도 결국 세금을 내셔야 했지만 그 일을 계기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알려드린 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핵심 원칙이었습니다. 이후 이정호님은 자녀와의 금전 거래를 모두 기록으로 남기고 필요할 땐 정식으로 증여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 결과 몇 년이 지나도 세금 문제 한 번 없으셨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자산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불필요한 세금 한 푼 없이 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와 안전한 자산 관리를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증여신고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만 바꾸셔도 충분히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자녀에게 돈을 줄 때 절대 지켜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현금 1,000만 원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에 현금을 1,000만 원 이상 입출금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이게 바로 CTR 보고라고 하는 건데요. 2019년부터 기준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자료를 보면 이 제도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일반 시민들의 거래도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000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나쁜 거라는 건 아니에요. 정당한 거래라면 문제 없습니다. 제가 만난 박성자 69세님은 이 기준을 피하려고 990만 원씩 여러 번 나눠서 인출하셨대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의심 거래로 보고됐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보기에 일부러 금액을 쪼개는 행위는 더 의심스럽거든요. 이걸 STR 보고라고 하는데요. CTR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겁니다. 정당한 거래라면 금액을 쪼개지 말고 한 번에 인출하세요. 대신 용도를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영수증이나 거래 내역서를 잘 보관하시는 게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도 금액을 나눠서 인출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랬다면 지금부터라도 방법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계좌이체는 안전할까요? 많은 분들이 현금보다는 계좌이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계좌이체는 금융정보분석원의 CTR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넘게 보내도 자동으로 보고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출처조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할 때는 최근 10년간의 금융 내역을 모두 분석합니다. 이명희 74세님이 딸 계좌로 2,000만 원을 보냈다가 나중에 집구입자금 조사 때 출처를 소명하지 못해 세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어요. 이명희님은 그냥 딸을 도와준 건데 증명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차용증도 없고 증여신고도 안 하셨으니까요. 결국 증여세를 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체하실 때는 메모란에 꼭 용도를 적어주세요. 생활비라든지 결혼 축하금이라든지 명확하게 써놓으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큰 금액은 증여신고를 미리 하시면 나중에 오해가 없어요. 여러분은 자녀에게 돈 보낼 때 어떤 식으로 기록 남기시나요? 지금부터라도 메모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차용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차용증만 써놓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반쪽짜리 대비입니다. 차용증은 증여가 아니라 대여라는 근거일 뿐이에요. 실제로 돈을 빌려줬다는 걸 증명하려면 이자 거래나 원금 상환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법정 적정 이자율이 연 4.6% 정도인데요.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이자가 너무 낮으면 그 차익을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정혜욱 67세님이 아들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셨는데 이자 거래가 전혀 없었어요. 차용증은 있었지만 실제 돈의 흐름이 없다 보니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증여세가 부과됐고 정혜욱님은 억울해하셨죠. 진짜 빌려준 건데 왜 세금을 내야 하냐고요. 하지만 규정이 그렇습니다. 형식만 갖춰선 안 되고 실질적인 거래가 확인돼야 해요. 그래서 차용증 작성하신 후에는 실제로 이자를 입금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 통장에 찍히게 해놓으세요. 그게 진짜 대여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혹시 가족끼리 돈거래할 때 이자 거래 기록까지 남기시나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나중을 위해서라도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증여 신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사실 증여보다 더 안전한 건 신고 증여입니다.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신고할 수 있어요.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이니까 두 자녀면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건 정말 큰 혜택입니다.
조은숙 70세님이 딸 결혼자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주실 때 이 제도를 활용하셨어요. 혼인공제 1억 원에 기본공제 5천만 원을 더해서 전액 세금 없이 증여하셨습니다. 물론 신고는 하셔야 해요.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신고만 하면 세금 한 푼 안 내고도 자녀를 도울 수 있는 거죠. 혼인공제는 결혼 전후 2년 내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결혼 계획 있으시면 시기를 잘 맞춰서 증여하시는 게 좋아요. 출산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신 빚을 갚아주는 단접 증여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자녀 빚을 대신 갚아주시면 그건 증여로 보지만 혼인 공제는 못 받습니다. 직접 현금이나 재산을 주셔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혹시 결혼 앞둔 자녀에게 줄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꼭 혼인 공제를 활용하세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상속이나 증여 계획이 있으시면 꼭 감정평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즘 국세청은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 기준으로 과세를 확대하고 있어요. 2024년부터는 고가 아파트나 단독주택도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재욱 75세님이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하시면서 기준시가로 신고하셨어요. 당시엔 문제 없는데 3년 뒤에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추징을 받으셨습니다. 거기에 가산세까지 붙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했죠. 시가는 실제 거래 가격이나 감정평가액을 말합니다. 기준시가보다 보통 높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증여하실 때는 미리 감정평가법인을 통해서 시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시가보다 낮게 신고하면 추징뿐 아니라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신고하시는 게 결국 이득이에요. 감정평가 비용이 좀 들더라도 나중에 추징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혹시 상속계획 세우실 때 감정평가까지 확인해 보셨나요? 아직 안 해보셨다면 꼭 한번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작은 절차 하나하나가 나중에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만 잘 지키셔도 대부분의 세금 문제는 피할 수 있어요. 이제는 조금 더 확장해서 실제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가족 간 자금 이동은 기록이 생명입니다. 금액과 날짜 그리고 용도만 명확히 남겨도 대부분의 세금 문제는 피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그런 것까지 기록해야 하냐고 물으시는데요. 나중을 생각하면 꼭 필요합니다. 통장 거래할 때 메모런 활용하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딸 생활비 지원이라든지 아들 전세자금이라든지 간단하게라도 써놓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 들어왔을 때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큰 금액을 주실 때는 문자 메시지라도 남기세요. 오늘 2천만 원 보냈어. 결혼 준비 잘해라. 이런 식으로요. 카카오톡도 좋고요. 이런 작은 습관이 여러분과 자녀를 보호해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계좌이체할 때 차용금이라고 써놓고 실제 이자 거래가 없으면 오히려 불리해요. 국세청에서 보기에 거짓 차용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빌려준다고 써놨으면 실제로 이자 거래까지 해야 합니다. 차라리 증여라고 명확히 기록하고 신고하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어요. 5천만 원 이내면 세금도 없으니까요. 애매하게 차용이라고 해놓고 실질이 안 따라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용도별로 폴더를 만들어서 거래 내역과 문자 영수증을 모아두시면 좋습니다. 종이 서류는 스캔해서 파일로 보관하시고요. 스마트폰 사진으로 찍어놔도 괜찮아요. 나중에 필요할 때 바로 찾을 수 있게 정리해두세요. 혹시 지금부터라도 거래 기록을 정리해두실 수 있을까요? 귀찮으시겠지만 한 번만 습관 들이시면 평생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혼인공제와 출산공제 활용법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10년마다 새로 적용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번 1억 원 공제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10년 지나면 또 받을 수 있어요. 기본 증여 공제 5천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마다 리셋되니까 계획적으로 나눠서 증여하시면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가 30살 때 5천만 원 주시고 40살 때 또 5천만 원 주시면 둘 다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겁니다. 혼인공제는 결혼 전후 2년 이내가 원칙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결혼이 취소되면 증여세 수정 신고를 3개월 안에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 드문 경우지만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녀 결혼 시점을 확인하신 후 증여 시기를 조절하시면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결혼 1년 전에 5천만 원 먼저 주시고 결혼할 때 1억 원 더 주시면 총 1억 5천만 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어요. 출산 공제도 똑같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낳을 때 1억 원, 둘째 낳을 때 또 1억 원, 이렇게요. 손주 보시는 기쁨에 증여까지 할 수 있으니 정말 좋은 제도죠? 이 제도 주변 가족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요. 창업자금 증여 특례도 있는데요. 이건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창업자금으로 증여하면 5억 원까지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이게 면제가 아니라 이연이에요. 당장은 안 내지만 나중에 상속 시 전액 합산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부담까지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자녀가 창업한다고 해서 무조건 5억 원을 몰아주시면 나중에 부모님 상속 때 세금이 엄청 나올 수 있거든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받으신 후에 사업 규모에 맞게 부분만 적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꼭 5억 원 전부를 써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녀 사업 규모가 작으면 1억이나 2억 정도만 증여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혹시 자녀 창업자금 지원 고민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세무사나 회계사와 꼭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부모가 자녀의 생활비나 학비를 대주는 건 당연한 거니까 세금을 안 매깁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기준은 있어요. 사회 통념상 적정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월 200만 원 정도 생활비 보내주시는 건 전혀 문제 없어요. 하지만 매달 1천만 원씩 준다거나 하면 생활비라고 보기 어렵겠죠. 이런 경우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비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등록금이나 유학비는 괜찮은데 자녀가 이미 직장인인데도 계속 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상황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서 용도별로 나눠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활비 통장 따로, 비상금 통장 따로 이렇게요. 나중에 자금 흐름을 설명할 때 훨씬 명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은 가상화폐나 주식 같은 것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증여 대상입니다. 자녀 명의로 가상화폐 사주시거나 주식 사주시는 것도 다 증여예요. 특히 가상화폐는 추적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즘은 거래소 자료를 국세청에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신고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000만 원 기준보다 중요한 건 투명한 거래 기록이고 차용증보다 중요한 건 실제 돈의 흐름입니다. 증여 신고를 미루기보다 정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해요. 많은 분들이 세금 아끼려다가 오히려 더 큰 세금을 내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처음부터 제대로 하시는 게 결국은 이득이에요. 기록 남기고 신고하고 이게 전부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평생 모은 돈이 세금으로 빠져나가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하시면 가족에게 마음 편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세금 내는 일이 없도록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정말 큰 혜택이에요. 10년마다 리셋되는 기본공제까지 합치면 계획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자녀 결혼 계획 있으시면 꼭 활용하세요. 차용증 쓰실 때는 반드시 이자 거래까지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형식만 갖춰놓고 실질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매달 적은 금액이라도 이자를 통장으로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부동산 중요하실 때는 감정평가 꼭 받으세요. 기준 시가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추징당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처음부터 시가로 정확하게 신고하시는 게 안전해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가족 간 돈 주고받을 때 용도 메모와 통장 기록을 꼭 남기는 겁니다. 그 한 줄이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됩니다. 오늘부터 자녀에게 돈 보내실 때 메모란에 용도 적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생활비인지 결혼자금인지 명확히 써놓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한 마디 더 남겨두시면 더 좋고요. 큰 금액 주실 계획 있으시면 증여신고 미리 알아보세요.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혼인이나 출산 앞두고 계시면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요. 세무서 가기 어려우시면 홈택스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처음 한 번만 해보시면 다음부턴 쉽습니다. 혹시 어려우시면 자녀분이나 세무서 도움 받으셔도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상속세를 줄이는 가족 간 증여 순서의 비밀을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누구에게 먼저 증여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배우자 증여와 자녀 증여를 어떻게 배분하는 게 유리한지 실전 사례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새로운 세금 정보도 놓치지 않고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 부모님들이나 친구분들 중에도 나도 자녀에게 돈 좀 도와줘야 하는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분들께 이 영상 한번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큰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디지털 자산이나 온라인 자산 같은 새로운 개념도 생겨나고 있죠. 가상화폐나 NFT 같은 것들 어떻게 자녀에게 물려줘야 하는지 앞으로 새로운 고민거리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오늘 배운 원칙들을 바탕으로 이런 새로운 자산 시대에도 여러분의 노후 자산이 안전하게 지켜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록 남기고 투명하게 거래하고 필요하면 신고하는 이 3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어떤 변화가 와도 문제 없으실 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또 어떤 새로운 제도들이 생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투명하게 기록 남기고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이런 새로운 변화들을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자녀에게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물려주실 계획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응원합니다.